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검은 기와가 낮은 산등성이를 등지고 길게 누워있는 큰 집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집은 대대로 높은 벼슬을 지낸 집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은 감히 이름도 낮추어 부르지 못하고 그저 큰댁이라고만 불렀다. 큰댁의 대문은 아침마다 묵직하게 열렸고 앞마당에는 쌀독과 장독이 줄지어 섰으며 사랑채 마루에는 글 읽는 소리보다 사람을 내려다보는 헛기침 소리가 더 자주 흘러나왔다. 그 많은 방과 마루와 뜰 가운데 가장 낮고 검은 곳은 부엌이었다. 그 부엌에는 아직 12도 채 되지 않은 작은 계집종 소월이 살았다. 소월은 새벽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아궁이 재를 긁어내고 젖은 장작을 골라 말리며 손 밑에 눌어붙은 밥풀을 손톱으로 떼어냈다. 다른 하인들은 그 아이를 재치우는 것밖에 모르는 아이라고 불렀지만 소월은 이상하게도 사람 얼굴을 오래 바라보면 그 마음의 그늘까지 조금은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소월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누가 꾸짖으면 고개를 숙였고 누가 남은 밥을 던져주면 두 손으로 받아 먹었다. 그러나 집안에 손님이 오면 그녀는 부엌 문 틈으로 그들의 눈빛과 걸음걸이를 가만히 보았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발꿈치가 먼저 마루를 눌렀고 거짓말을 감춘 사람은 웃을 때도 눈꼬리가 얼어 있었다. 소월은 그런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의 늦가을은 유난히 서늘했다. 산에서 내려온 바람이 장독대 사이를 지나며 낮은 소리를 냈고 우물가에는 밤마다 얇은 얼음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때 간주인 한씨 부인은 며칠째 기분이 사나웠다. 하인들에게는 국이 싱겁다. 꾸짖고 종들에게는 마당이 흐리다 꾸짖었다. 집안 어른들이 사랑채에 모여 족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은 소매 속에서 가늘게 떨렸다. 그날 밤 소월은 아궁이에 남은 불씨를 덮고 재를 내다 버리러 뒤뜰로 갔다. 달은 얇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우물가 옆 감나무에는 다 떨어지지 않은 마른 잎 몇 장이 바람에 흔들렸다. 소월이 재바구니를 들고 헛간 쪽으로 돌아서려는데 집더미 아래에서 아주 작은 숨소리가 들렸다. 고양이 새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니 헝겊에 쌓인 어린아이가 떨고 있었다. 아이는 울 힘도 없는 듯 입술만 달싹였다. 뺨은 차갑고 손가락은 오그라져 있었으나 이상하게 이마 가운데에는 달빛이 내려앉은 듯 맑은 빛이 있었다. 소월은 숨을 멈추고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버려진 아이의 얼굴이라기엔 눈썹 사이가 고르고 귀의 모양이 단정했으며 작은 턱 끝에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굳은 기운이 서려 있었다. 소월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소월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아이 몸에서는 찬바람 냄새와 함께 오래된 비단 냄새가 났다. 헝겊 안쪽에는 손바닥만한 낡은 비단 조각이 함께 들어 있었다. 색은 발에 있었지만 가장자리에는 정성스럽게 놓인 수가 남아 있었다. 소월은 그것이 부엌걸레나 낡은 보자기에서 잘라낸 천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알았다. 손끝에 닿는 감촉이 너무 곱고 깊었다. 그때 뒤쪽에서 막내 할멈의 목소리가 들렸다. 막내 할멈은 큰 댁에서 오래 일한 늙은 하인으로 허리는 굽었지만 귀와 눈은 아직 밝았다. 그녀는 등불을 들고 소월을 바라보다가 아이를 보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잠시 뒤 낮은 소리로 말했다. 눈으로 본 것을 입으로 빨리 내지 말고 밥으로 먼저 살려라. 그 한마디를 남기고 할멈은 주위를 살피더니 부엌 문을 조용히 열어주었다. 소월은 아이를 품에 숨기고 부엌 뒤 작은 헛간으로 들어갔다. 헛간은 원래 깨진 항아리와 젖은 짚을 쌓아두는 곳이라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낡은 멍석을 깔고 솥 옆에 남아있던 미지근한 물을 조금 식혀 아이의 입술에 묻혔다. 아이는 아주 조금씩 물을 삼켰다. 그 작은 모글대가 움직일 때마다 소월은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새벽이 오기 전 소월은 남은 보리죽을 묽게 풀어 손가락 끝으로 아이 입에 묻혀주었다. 아이는 처음에는 고개를 돌렸지만
곧 아주 작게 입을 벌렸다. 소월은 그의 입가를 닦아주며 속삭였다. 너는 누구일까? 어쩌다가 이런 밤에 여기까지 왔을까? 아이는 대답 대신 손안에 쥐고 있던 비단 조각을 놓지 않았다. 마치 그것만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듯 했다. 아침이 되자 큰댁 부엌은 평소처럼 바빠졌다. 쌀 씻는 소리, 도마 치는 소리, 장작 패는 소리가 한데 섞였다. 소월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재를 치우고 물을 길었다. 그러나 마음은 헛간 쪽으로 자꾸 달려갔다. 한씨 부인이 부엌에 들어와 국맛을 보다가 소월을 힐끗 보았다. 너 밤새 어디를 다녔느냐? 소월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대답했다. 재를 버리고 장작을 옮겼습니다. 한씨 부인은 소월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소월은 그 눈 속에 두려움이 숨어 있는 것을 보았다.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부인은 소매를 세게 털며 말했다. 뒤뜰에는 함부로 가지 마라. 쓸데없는 것을 보면 입이 가벼워진다. 그 말은 꾸짖음처럼 들렸지만 소월에게는 오히려 무언가를 숨기려는 경고처럼 들렸다. 그날 낮 소월은 남들이 장독대 쪽에 모인 틈을 타 헛간으로 갔다. 아이는 멍석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작은 숨은 아직 약했지만 밤보다 얼굴빛이 조금 돌아왔다. 소월은 낡은 저고리 소매를 잘라 아이에게 덮어주고 비단 조각은 마른 항아리 속에 넣어 숨겼다. 그런데 아이의 왼쪽 귓불 아래에 붉은 점 하나가 보였다. 작고 둥근 점이었다. 소월은 그 점을 오래 바라보았다. 소월은 어려서부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이상한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옷을 입어도 얼굴빛이 탁했고 어떤 사람은 헐벗어도 눈매가 반듯했다. 그녀가 장터에서 팔려 큰 댁으로 오던 날 늙은 장돌뱅이가 그녀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아이야, 네 눈은 남의 흉을 보는 눈이 아니라 숨은 길을 보는 눈이다. 소월은 그 말을 잊고 살았지만 도윤을 본 뒤 다시 떠올랐다. 그날 저녁 막내 할멈은 부엌 뒤에서 무 한 토막과 식은 밥 한 그릇을 소월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는 얼굴로 말했다. 살아야 할 아이는 밥 냄새를 따라 숨을 붙인다. 소월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았다. 할멈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소월은 감사하다는 말도 크게 하지 못하고 고개를 깊이 숙인 뒤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동안 아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다. 소월은 그에게 도윤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밝은 길을 따라가라는 뜻으로 그녀 혼자 마음속에서 조심스레 부르는 이름이었다. 도윤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소월이 가까이 오면 작은 손을 뻗었다. 밤마다 부엌 불이 낮게 깜박이면 소월은 헛간 문틈을 막고 그 곁에 앉았다. 바깥에서는 큰댁 사람들의 웃음과 꾸짖음이 번갈아 흘러들었다. 큰댁의 안채에서는 그 무렵 자주 손님이 오갔다. 한씨 부인은 먼 친척 윤서방을 불러들였고 사랑채에서는 늦은 밤까지 족보를 펼쳐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월은 밥상을 들고 지나가며 그들의 얼굴을 보았다. 윤서방은 웃을 때 입은 둥글게 벌렸지만 눈은 늘 남의 품속을 뒤지는 사람처럼 반짝였다. 그는 마루 아래 부엌 쪽을 내려다 볼 때마다 소월을 마치 먼지처럼 보았다. 어느 날 윤서방은 부엌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요즘 쌀이 빨리 준다. 누가 부엌에서 몰래 먹는 것 아니냐. 부엌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소월은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를 더 꼭 쥐었다. 한씨 부인은 대청에서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채 했다. 그러나 그녀의 입가에는 아주 얇은 미소가 스쳤다. 소월은 그 미소를 보고 마음속으로 알았다. 이 집에서는 작은 밥 한 숟갈도 언젠가 죄가 될 수 있었다. 밤이 깊으면 소월은 더 조심스러워졌다. 남은 밥을 훔친다는 말이 돌지 않도록 그녀는 자기 몫의 밥을 반만 먹고 반은 헛간으로 가져갔다. 도윤은 점점 눈을 또렷이 뜨고 소월을 알아보았다.
아이는 비단 조각을 손에 쥐면 울음을 멈추었다. 소월은 그 조각을 다시 꺼내어 자세히 보았다. 바랜 수 사이에는 끊어진 글자처럼 보이는 무늬가 있었다. 어쩐지 이름의 한 부분 같았다. 소월은 그 비단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큰댁 안채의 깊은 방 어딘가에서 본 적 있는 무늬 같기도 하고 오래전 제사 때 꺼낸 낡은 홀레복 끝자락과 닮은 듯도 했다. 그러나 하인이 함부로 안채 물건을 기억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비단을 다시 접어 항아리 속에 넣었다. 그 작은 천조각이 아이의 목숨을 살릴 열쇠인지 아니면 더 큰 화를 부를 불씨인지 알 수 없었다. 겨울이 가까워 오자 큰댁의 아궁이는 더 자주 타올랐다. 소월은 재를 치우며 도윤의 작은 이불을 따뜻하게 말렸다. 낮에는 헛간 구석에 짚을 더 쌓고 밤에는 부엌에 남은 온기가 헛간으로 스며들게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두었다. 도윤은 가끔 낮은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이 들릴 때마다 소월은 겁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밝아졌다. 버려진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부엌의 어둠이 덜 깊어졌다. 한씨 부인은 어느 저녁 부엌으로 내려와 소월을 불렀다. 그녀는 촛불 가까이에 소월을 세워놓고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너는 이상한 아이구나. 남들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얼굴이다. 소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인은 손톱으로 찻잔 가장자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큰 집에서 오래 살려면 눈이 있어도 못 본 척해야 한다. 소월은 고개를 숙였지만 부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날 밤 소월은 헛간에 들어가 도윤 곁에 오래 앉아 있었다. 바깥에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눈송이는 초가 지붕 위에도 장독 뚜껑 위에도 큰댁의 높은 담 위에도 똑같이 내려앉았다. 소월은 아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너를 누가 버렸는지 나는 아직 모른다. 하지만 네 얼굴은 버려질 얼굴이 아니야. 도윤은 잠든 채 비단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그 손끝이 너무 작아 소월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며칠 뒤 마을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큰댁 뒤뜰에서 밤마다 아이 울음 비슷한 소리가 들린다는 말이었다. 어떤 이는 고양이라고 했고 어떤 이는 오래전 큰댁에서 사라진 아씨의 혼이 돌아온 것이라고 속삭였다. 소월은 물동이를 이고 그 말을 들으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등 뒤로 따라붙는 시선은 점점 많아졌다. 큰댁의 높은 담도 사람들의 수군거림까지 막을 수는 없었다. 막내 할멈은 우물가에서 돌아온 소월을 보고 조용히 손짓했다. 그녀는 부엌 뒤에 앉아 무청을 다듬으며 말했다. 소문은 바람 같아서 막을 수 없지만 바람이 어느 문으로 드는지는 볼 수 있다. 소월은 그 말뜻을 곱씹었다. 소문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두려워해 먼저 바람을 일으키는지 보라는 뜻이었다. 소월은 윤서방의 번들거리는 눈과 한씨 부인의 떨리는 손을 다시 떠올렸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다. 도윤은 어느덧 헛간 안에서 비틀비틀 걸을 만큼 자랐다. 소월은 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하는 법을 가르쳤고 사람이 오면 숨죽이는 법도 가르쳤다. 그것은 아이에게 가르치기엔 너무 슬픈 일이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도윤은 소월을 누이라 부르지는 못했으나 그녀가 들어오면 두 팔을 벌려 안겼다. 그 작은 온기가 소월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었다. 새해가 흐르는 동안 큰댁은 겉으로는 평온했다. 제사는 때마다 치러졌고 사랑채에는 글 읽는 소리가 들렸으며 안채 마루에는 비단신을 신은 부인들이 오갔다. 그러나 소월은 알고 있었다. 이 집의 평온은 잘 덮은 재와 같았다. 겉은 차갑고 고요해 보여도 밑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숨어 있었다. 도윤이 자랄수록 그 불씨는 조금씩 붉어졌고 낡은 비단 조각은 항아리 속에서 말없이 때를 기다렸다. 세 번째 가을 제사를 앞둔 밤, 도윤은 잠결에 처음으로 또렷한 말을 했다. 그는 비단 조각을 품에 안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머니 냄새. 소월은 숨을 삼켰다. 아이가 배운 적 없는 말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이마의 맑은 빛은 처음 보았던 밤보다 더 분명해져 있었다. 소월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숨겨 키운 것은 단순한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이 집의 거짓을 베어낼 살아있는 증거라는 것을. 그 밤 소월은 아궁이 앞에 앉아 오래도록 쟤를 바라보았다. 쟤는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보였지만 손으로 살살 헤치면 그 밑에 불씨가 드러났다. 그녀의 삶도 그랬다. 남들은 그녀를 재치우는 아이로만 보았지만 소월의 눈은 제 아래 남은 불을 보고 있었다. 그녀는 항아리 속 비단 조각을 다시 꺼내 품에 넣었다. 그리고 잠든 도윤에게 낮게 말했다. 아직은 조용히 자거라. 하지만 언젠가 너의 이름은 마당 한가운데서 불릴 것이다. 해가 몇 번이나 산등성이 뒤로 넘어가고 다시 떠오르는 동안 큰댁 부엌 뒤 헛간에는 작은 숨결 하나가 자랐다. 도윤은 처음에는 집더미 사이에 누워 손가락만 움직이던 아이였으나 이제는 낮은 문지방을 붙잡고 서서 소월의 발소리를 알아듣게 되었다. 소월이 제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심히 다가가면 도윤은 소리를 삼킨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너무 작아서 바람 소리에 묻혔지만 소월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하는 종소리 같았다. 소월은 도윤에게 세상을 천천히 가르쳤다. 아침 햇살은 헛간 틈으로 들어오는 금빛 줄기라고 알려주었고 저녁 바람은 장독대 사이를 지나며 쉬어가는 손님이라고 말해주었다. 하지만 가장 자주 가르친 것은 숨죽이는 법이었다. 누군가 대문을 크게 열면 집더미 뒤로 몸을 낮추는 법. 낯선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손에 든 것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 법이었다. 어린아이에게 그런 일을 가르칠 때마다 소월의 마음은 조용히 아팠다. 도윤은 말을 빨리 배우지는 않았지만 한 번 배운 말은 오래 품었다. 그는 소월을 부를 때마다 아주 낮게 소월이 하고 흘리듯 말했다. 소월은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웃음을 참았다. 잘못된 발음마저도 그녀에게는 귀한 이름처럼 느껴졌다. 도윤은 낡은 비단 조각을 손에 쥐면 유난히 얌전해졌다. 손끝으로 수놓인 자리를 문지르다가 가끔 알 수 없는 얼굴로 먼 곳을 보았다. 소월은 그 눈빛을 보면 가슴이 서늘했다. 큰댁에는 그의 봄부터 윤서방이 자주 드나들었다. 그는 먼 친척이라 했으나 얼굴빛은 친척보다 주인에 가까워지려는 사람의 것이었다. 사랑채 마루에 앉을 때는 일부러 허리를 젖히고 하인들을 부를 때는 이름 대신 손짓부터 했다. 그는 집안 어른들에게 공손한 척했지만 부엌으로 내려오면 눈빛이 달라졌다. 특히 소월을 볼 때면 마치 담장 틈에서 몰래 돋아난 풀을 밟아 없애려는 사람처럼 입술을 비틀었다. 윤서방은 쌀독을 자주 살폈다. 그는 손가락으로 쌀 높이를 재고 장작 더미에 줄어든 모양까지 따졌다. 어느 날 그는 부엌 사람들을 모두 세워놓고 말했다. 근데 곡식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 몰래 입을 하나 더 먹이면 결국 집안복이 새어나간다. 부엌 안은 조용해졌다. 소월은 눈을 내리깔았지만 손바닥에 식은땀이 고였다. 도윤의 작은 밥그릇이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다. 한씨 부인은 그 말을 대청해서 들었다. 그녀는 말리기는커녕 찻잔만 천천히 들었다 내려놓았다. 부인의 얼굴에는 근심과 만족이 뒤섞인 빛이 스쳤다. 소월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한씨 부인은 윤서방이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꺼리는 듯하면서도 그 소란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침묵했다. 소월은 그날 밤 헛간으로 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밥 한 숟갈도 더 조심해야 하고 발자국 하나도 가볍게 남기지 말아야 했다. 마을 우물가에서도 말이 돌기 시작했다. 새벽마다 큰댁 뒤뜰에서 아주 작은 기침 소리가 난다는 이도 있었고 소월이 혼자 먹기엔 물동이가 너무 자주 오간다는 이도 있었다. 어떤 안악은 우물줄을 감으며 낮게 말했다. 큰댁에 숨은 입이 하나 있는 모양이야.
다른 이는 얼른 눈치를 보며 대답했다. 입 조심해. 높은 담한 이야기는 바람도 함부로 못 전한다. 그러나 말은 물결처럼 번져갔다. 소월은 우물가에서 그 말을 들어도 얼굴을 바꾸지 않았다. 물동이를 이고 돌아오는 길에는 일부러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고 대문 앞에서는 늘 하던 대로 허리를 숙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우물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세었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 누가 맞장구 쳤는지, 누가 듣고도 모른 척 했는지 기억했다. 그녀는 글을 배운 적 없었으나 사람의 표정은 마른 콩을 고르듯 조용히 가려낼 줄 알았다. 막내 할멈은 그런 소월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어느 저녁 할멈은 부엌 뒤에서 말린 고구마 한 조각을 내밀었다. 소월이 받자 할멈은 고개를 들어 장독대 너머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말했다. 숨은 것을 찾는 눈보다 숨은 것을 지키는 마음이 더 오래 간다. 그 한마디뿐이었다. 소월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할멈의 말은 언제나 짧았지만 부엌 가궁이 밑 불씨처럼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그날 밤 도윤은 밥을 먹다 말고 비단 조각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어머니. 소월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추었다. 도윤은 그 말을 어디서 배웠는지 알 수 없었다. 헛간 안에서는 누구도 어머니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았다. 소월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도윤의 눈빛은 눈앞의 헛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잃어버린 따뜻한 품을 더듬는 듯했다. 소월은 말없이 아이의 등을 쓸어주었다. 며칠 뒤 한씨 부인은 집안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앞마당에는 겨울이 지나 남은 마른 흙먼지가 낮게 깔려 있었다. 부인은 흰 저고리에 짙은 치마를 입고 대청 끝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칼끝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요즘 집안에 헛소문이 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입은 큰데게 필요 없다. 하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고 소월은 자기 발끝만 바라보았다. 윤서방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는 마치 집안을 걱정하는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다. 소문이 헛소문인지 아닌지는 뒤뜰과 부엌을 뒤져보면 알 일입니다. 큰댁 이름에 흠이 갈까 걱정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소월은 가슴이 빠르게 뛰었다. 헛간문 집더미 작은 그릇 도윤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러나 얼굴은 여전히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막내 할멈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다. 오래된 무릎이 삐걱거렸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하게 또렷했다. 뒤뜰을 뒤지기 전에 사람 마음부터 살피셔야 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았으나 마당의 공기를 멈추게 했다. 한씨 부인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다. 윤서방은 웃는 얼굴로 할멈을 보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다. 늙은 하인이 집안 어른들 앞에서 마음을 논하다니 세월이 참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소매를 털었다. 그날 수색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씨 부인이 갑자기 몸이 피곤하다며 자리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월은 알았다. 위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뒤로 미루어진 것뿐이었다. 그녀는 밤이 되자 도윤을 깨워 헛간 안쪽 더 깊은 곳으로 옮겼다. 깨진 항아리 뒤에 짚을 새로 쌓고 작은 밥그릇은 검은 소단에 숨겼다. 도윤은 졸린 눈으로 소월을 바라보다가 비단 조각을 꼭 쥐었다. 소월은 도윤에게 말했다. 내가 3번 두드리면 나와도 되고 1번이면 가만히 있어야 해. 도윤은 완전히 알아들은 듯하지 않았지만 소월의 입술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린아이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에 소월은 마음이 무너질 듯했다. 그러나 울 수는 없었다. 큰댁에서는 눈물도 소리를 내면 들키는 것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머리를 쓰다듬고 헛간 문틈을 다시 지프로 막았다. 윤서방은 다음 날부터 부엌 근처를 더 자주 어슬렁거렸다. 그는 장작을 핑계로 오고 물독을 핑계로 오고 때로는 아무 핑계도 없이 부엌문 앞에 서 있었다. 소월은 그가 올 때마다 쟤를 뒤적이거나
물을 씻는 척했다. 윤서방은 어느 날 소월을 불러 세우고 물었다. 너는 밤마다 잠은 자느냐? 소월은 공손히 대답했다. 새벽일이 많아 일찍 눕습니다. 그는 낮게 웃었다. 그런데 내 눈은 늘 무언가를 지키는 눈이구나. 그 말은 소월의 마음을 찔렀지만 그녀는 눈을 들지 않았다. 윤서방은 더 가까이 다가와 말했다. 작은 종 하나가 큰 댁의 일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하찮은 것은 하찮은 자리에서 숨 쉬어야 오래 산다. 소월은 두 손을 모으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의 얼굴을 또렷이 새겼다. 입은 점잖은 말을 하고 있었으나 눈 밑에는 오래된 욕심의 그림자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 무렵 도윤은 3살 무렵의 아이답게 점점 더 밖을 궁금해했다. 그는 헛간 문틈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따라 손을 뻗었고 마당에서 다구는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였다. 소월은 그런 도윤을 달래며 바깥 이야기를 해주었다. 저 소리는 닭이 아침을 깨우는 소리야. 저 냄새는 장독에서 익는 된장 냄새야. 저 발소리는 막내 할멈이야. 도윤은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 조용히 따라 웃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도윤이 문틈 밖으로 손을 내밀다가 작은 발자국을 남겼다. 젖은 흙 위에 찍힌 그 발자국은 소월의 것보다 훨씬 작았다. 소월은 그것을 보고 곧장 소매로 문질러 지웠지만 늦은 듯 했다. 멀리서 윤서방의 신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비를 피해 부엌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척하며 흙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소월은 바가지를 들고 물을 붓는 척했다. 흙은 금세 흐려졌고 발자국은 사라졌다. 윤서방은 잠시 그 자리를 보다가 소월을 바라보았다. 비 오는 날에는 땅이 거짓말을 못하지. 소월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더 부었습니다. 진흙이 굳으면 부엌길이 미끄럽습니다. 윤서방은 아무 말 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칭찬도 믿음도 아니었다.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곧 제사다. 제사 때는 집안의 모든 숨은 것이 밝은 대로 나오게 마련이지. 그 말은 빗소리보다 차갑게 소월의 귀에 남았다. 큰 제사가 가까워지자 큰 댁은 분주해졌다. 안채에서는 흰 천을 꺼내고 부엌에서는 떡살을 씻고 사랑채에서는 오래된 족보와 문서들이 펼쳐졌다. 윤서방은 이번 제사를 빌미로 집안 서열과 재산 몫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그는 마을 훈장과 몇몇 원로를 부르자고 했다. 오래된 가지는 쳐내고 바른 줄기만 남겨야 큰 집이 바로 섭니다. 그의 말에 한씨 부인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 소월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추었다. 오래된 가지를 쳐낸다는 말이 이상하게 도윤을 향한 말처럼 들렸다. 도윤은 헛간에서 비단 조각을 품고 잠들어 있었다. 그 조각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이름과 지워지지 않은 냄새가 남아 있었다. 소월은 그날 밤 항아리 속에서 비단을 꺼내 다시 살폈다. 희미한 수사이에 보이는 선들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어떤 집안의 표식처럼 가지런했다. 막내 할멈은 소월 곁에 앉아 비단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소월이 조용히 눈을 들자 할멈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은 오래 묵어도 주인을 잊지 않는다. 그뿐이었다. 더 묻고 싶었지만 소월은 묻지 않았다. 할멈의 눈가에 지나간 슬픔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 슬픔은 어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 안채 깊은 곳에서 묻혀온 것처럼 무겁고 낡아 있었다. 제사 전날 마을에는 큰 댁에서 족보를 새로 살핀다는 소식이 퍼졌다. 우물가 안악들은 수군거렸고 장터 노인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큰댁 족보가 하루아침에 바뀔 일이 있나. 권세 있는 집일수록 종이에 손을 대는 법이지. 그런 말들이 낮은 바람처럼 오갔다. 소월은 장을 보러 갔다 돌아오며 그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일은 더 이상 부엌 뒤 헛간에만 머물지 않았다.
마을 전체가 큰댁 담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윤은 유난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깥에서 제사 준비 소리가 늦게까지 들렸기 때문이다. 절구 댄는 소리, 그릇 닦는 소리, 하인들이 오가는 발소리가 헛간 벽을 울렸다. 도윤은 비단 조각을 손에 쥐고 소월의 무릎에 기대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말했다. 어머니 냄새, 큰 방 냄새. 소월은 온몸이 굳었다. 도윤이 말한 큰 방은 안채 깊은 곳에 있는 방을 뜻하는 듯했다. 그곳은 하인들도 함부로 가까이 못 가는 곳이었다. 소월은 도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내일은 소리가 많을 거야. 겁나도 울면 안 돼. 도윤은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찌 어른의 두려움을 다 알 수 있겠는가. 소월은 아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밖에서는 윤서방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제사를 앞둔 집안의 웃음이라기보다 무엇인가를 곧 빼앗을 사람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다. 새벽이 오기 전 막내 할멈이 헛간 문 앞에 섰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문 너머에서 낮게 말했다. 내일 마당에 볕이 들면 숨은 그림자도 길어질 게다. 소월은 그 말이 조심하라는 뜻인지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뜻인지 금세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할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많았다. 소월은 비단 조각을 품속 깊이 넣고 도윤에게 남은 보리죽을 먹였다. 아이는 말없이 받아먹었다. 아침이 밝자 큰댁에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마을 훈장은 깨끗한 두루마기를 입고 왔고 원로 몇 사람은 지팡이를 짚고 대문을 지났다. 윤서방은 그들을 맞으며 지나치게 환한 얼굴을 했다. 한씨 부인은 안채에서 천천히 나와 마당을 살폈다. 소월은 부엌문 안쪽에서 그 모든 얼굴을 보았다. 훈장의 눈은 조심스러웠고 원로들의 입은 무겁게 닫혀 있었다. 오늘은 작은 말도 큰 울림이 될 날이었다. 제사 음식이 차려지는 동안 소월은 부엌과 헛간을 오갔다. 도윤은 집더미 뒤에 숨어 있었지만 마당에서 들리는 북적임에 자꾸 몸을 일으켰다. 소월은 그때마다 눈짓으로 말렸다. 그러나 운명이라는 것은 때로 어른의 손보다 아이의 작은 발을 먼저 움직이게 한다. 소월이 잠시 떡시루를 보러 간 사이 도윤은 품에 비단 조각을 안고 헛간 문 앞으로 기어 나왔다. 문틈으로 환한 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와 있었다. 마당에서는 윤서방이 족보를 펼쳐놓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이제 집안의 흐린 줄기를 걷어내고 바른 이름만 남겨야 합니다. 그 순간 도윤이 헛간 문턱을 넘어섰다. 작은 발이 마른 흙을 밟았고 비단 조각 끝이 햇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소월은 뒤돌아 그것을 보고 숨이 텄는 듯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마당 끝에 서 있던 한 하인이 아이를 보았고 곧 모두의 시선이 그 작은 몸으로 모여들었다. 도윤은 수많은 눈앞에서 울지 않았다. 그는 비단 조각을 품에 꼭 안고 소월이 있는 쪽으로 한 걸음씩 걸었다. 윤서방의 얼굴은 순간 하얗게 굳었다가 곧 거칠게 일그러졌다. 한씨 부인은 찻잔을 든 손을 놓칠 뻔했다. 마을 훈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소월은 앞으로 나아가 도윤을 품에 안았다. 아이는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고 낮게 중얼거렸다. 어머니 냄새. 그 말이 마당에 떨어지자 바람까지 조용해졌다. 잭선이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온 도윤 때문에 큰댁의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제사상에 올릴 떡을 나르던 하인은 손을 멈추었고 장독대 곁에서 그릇을 닦던 여종은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떨어지는 것도 잊었다. 아이는 낡은 비단 조각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고 햇빛은 그 바랜 천 위에 얇게 내려앉았다. 소월은 도윤을 안았지만 이미 모두가 아이의 얼굴과 비단을 보았다. 윤서방이 먼저 정신을 차린 듯 헛기침을 했다. 그는 족보를 덮지도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소월을 향해 다가왔다. 이게 무슨 짓이냐. 큰 제사 날에 어디서 주운 아이를 끌고 나와
집안을 더럽히느냐. 그의 목소리는 컸지만 끝이 조금 흔들렸다. 소월은 도윤을 품에 꼭 안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땅만 보지 않았다. 윤서방의 발끝이 급히 떨리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한씨 부인은 대청 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도윤을 모르는 사람처럼 바라보려 했다. 그러나 아이의 왼쪽 귓불 아래 붉은 점이 보이는 순간 부인의 손이 소매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손가락을 꽉 쥐었고 입술 안쪽을 깨무는 듯 얼굴빛이 희어졌다. 마을 훈장은 그 작은 점을 보고 눈을 가늘게 떴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음속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표정이었다. 도윤은 많은 사람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그는 소월의 목덜미를 잡고 작은 숨만 쉬었다. 비단 조각은 소월의 팔 사이로 조금 삐져나와 있었다. 마을 훈장이 천천히 가까이 와서 말했다. 아이야, 그 천을 잠시 볼 수 있겠느냐. 소월은 망설였다. 그 천은 도윤의 목숨과도 같았다. 그러나 막내 할멈이 부엌문 곁에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소월은 천을 펼치지 않고 두 손 위에 올려 훈장에게 보였다. 훈장은 비단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바랜색과 해진 가장자리, 끊어진 수실 사이를 오래 살폈다. 그는 손끝으로 직접 만지지는 않았다. 오래된 물건을 대하는 예를 아는 사람처럼 눈으로만 더듬었다. 잠시 뒤 그의 얼굴이 무거워졌다. 이 수는 보통 집에서 놓는 수가 아니오. 홀레옷의 안자락이나 귀한 보자기에 쓰였을 법하오.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 안쪽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윤서방은 곧장 웃음을 터뜨렸다. 낡은 천 조각 하나로 무슨 큰일이라도 난 듯 말하십니까? 부엌에는 버린 옷도 많고 하인들이 훔친 천도 많습니다. 그는 일부러 하인들 쪽을 바라보며 말을 던졌다. 몇몇 친척은 그의 말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훈장은 웃지 않았다. 그는 비단 한쪽에 남은 작은 무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버린 옷이라 해도 버린 사람의 손길은 남는 법입니다. 소월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그동안 비단을 숨기기만 했지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줄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도윤은 훈장의 눈길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매는 아직 어려 동그랬지만 속에는 이상하게 맑고 고든 빛이 있었다. 마당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다. 저 아이 눈이 어째 큰댁 옛 아씨를 닮은 듯하지 않나. 그 말은 작았지만 여러 귀에 닿았다. 한씨 부인은 그 속삭임을 듣고 급히 일어섰다. 제삿날에 헛말을 퍼뜨리는 자가 누구냐. 하찮은 아이 하나 때문에 조상 앞에서 소란을 만들 셈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평소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막내 할멈은 대답하지 않고 소월과 도윤을 바라보았다. 소월은 부인의 눈에서 분노보다 더 깊은 겁을 보았다. 그것은 들키면 벌을 받는 사람의 겁이 아니라 오래 묻은 것이 햇빛에 닿을 때 느끼는 겁이었다. 훈장은 천을 다시 소월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마당의 사람들을 둘러보고 말했다. 제사는 조상을 부르는 날입니다. 조상을 부르는 날에 집안의 숨은 이름을 두려워하면 그 제사상은 따뜻한 밥상이 아니라 찬 돌상이 됩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윤서방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훈장 어른께서도 헛소문에 흔들리시면 곤란합니다. 족보는 종이로 보는 것이지 아이 얼굴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에 소월은 처음으로 고개를 조금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당 가까이에 선 사람들에게는 들릴 만큼 또렷했다. 종이에 쓰인 이름도 누군가 지우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아이 얼굴에 남은 것은 지우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놀라 소월을 보았다. 평소 입을 잘 열지 않던 작은 계집종이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윤서방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종년이 어디서 감히 집안 이름을 입에 올리느냐. 그 순간 도윤이 소월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비단 조각을 가슴에 대고 마치 잠꼬대처럼 말했다. 큰 방 붉은 실 어머니 냄새. 아이의 말은 짧고 서툴렀으나 한씨 부인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대청 뒤쪽에 서 있던 늙은 여종 하나가 입을 막았다. 그 여종은 오래전 안채 깊은 방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소월은 그 여종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기억은 사람의 입보다 먼저 눈에 떠오르는 법이었다. 한씨 부인은 곧장 여종을 쏘아보았다. 여종은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다. 마을 원로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다. 그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다시 한씨 부인을 보았다. 예전에 이 집 안채에 병약한 아씨가 있었다 들었소. 혼례도 치르기 전에 사라졌다고 했지요.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마당은 조용해졌다. 바람에 흔들리던 제사상, 흰 천만 작게 떨렸다. 윤서방은 급히 말을 막았다. 오래전 병든 여인의 이야기를 왜 끌어내십니까? 그 일은 이미 집안에서 끝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난 일이라고 말할수록 사람들은 더 궁금해했다. 끝난 일은 보통 그렇게 급히 덮으려 하지 않는 법이었다. 막내 할멈은 부엌문 곁에서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나왔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소월 뒤쪽에 멈추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끝난 일이라면 아이는 왜 아직 울고 있겠습니까? 도윤은 울지 않고 있었지만 할멈의 말뜻은 모두가 알아들었다. 보이지 않는 울음 말하지 못한 억울함이 아직 집안에 남아있다는 뜻이었다. 훈장은 고개를 숙여 깊이 생각했다. 그는 윤서방이 펼쳐놓은 족보를 다시 보았다. 종이 위에는 곧고 가지런한 글씨들이 이어져 있었지만 몇 군데 먹색이 유난히 짙었다. 마치 지운 자리 위에 다시 쓴 것처럼 보였다. 훈장은 그 부분을 손끝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이 줄은 언제 고친 것이오? 윤서방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다 곧 웃으며 말했다. 오래되어 번진 글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큰 댁의 어른들이 모두 허락한 일입니다. 그러나 훈장은 고개를 저었다. 먹이 오래 묵으면 바래고 새로 덧쓴 먹은 빛이 다르오. 종이도 사람처럼 상처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 말에 마을 원로들이 하나둘 족보 가까이 다가왔다. 윤서방은 팔을 벌려 막으려 했지만 이미 의심은 마당 바닥에 뿌리를 내렸다. 소월은 그 틈에 도윤을 안고 부엌 쪽으로 한 걸음 물러났다.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비단 조각과 아이 얼굴만으로는 권세 있는 사람들의 거짓을 완전히 꺾을 수 없었다. 더 단단한 것이 필요했다. 오래전 숨겨진 보자기, 지워진 이름을 되살릴 물건, 누가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 있어야 했다. 소월의 마음속에는 한동안 의심의 온 곳 하나가 떠올랐다. 바로 부엌 밑돌이었다. 부엌 밑돌은 아궁이 옆에 박힌 넓적한 돌이었다. 다른 돌보다 조금 낮게 앉아 있어 물을 부으면 한쪽으로만 흐르곤 했다. 소월은 재를 치울 때마다 그 돌 아래에서 아주 희미한 빈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쥐구멍인가 여겼지만 막내 할멈이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눈길을 피하는 것을 보며 마음에 담아두었다. 큰 댁의 가장 낮은 부엌 아래에 어쩌면 가장 높은 진실이 묻혀 있을지도 몰랐다. 그날 제사는 흐트러진 채로 겨우 이어졌다. 사람들은 절을 올렸지만 마음은 제사상보다 도윤에게 가 있었다. 윤서방은 계속 족보를 덮으려 했고 한씨 부인은 아프다며 안채로 들어갔다. 그러나 마을 훈장과 원로들은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채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서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소월은 부엌에서 그들에게 차를 내어가며 얼굴빛을 살폈다. 누구도 이제 이 일을 그저 하인들의 소란으로 보지 않았다. 밤이 되자 큰 댁은 겉으로 조용해졌다. 그러나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라 비가 오기 전 연못처럼 무겁게 가라앉은 것이었다.
윤서방은 사랑채에서 늦게까지 누군가와 속삭였고 한씨 부인의 방에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소월은 도윤을 헛간 안쪽에 재우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막내 할멈은 이미 아궁이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소월을 보더니 낮게 말했다. 제 밑을 보려면 손이 더러워질 각오를 해야 한다. 소월은 그 말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할멈 부엌 밑돌 아래에 무엇이 있습니까? 막내 할멈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아궁이 속 불씨가 낮게 꺼져가는 소리만 들렸다. 마침내 할멈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본 것은 많으나 지키지 못한 것도 많다. 예전 아씨가 떠나던 밤, 작은 보자기 하나가 이 부엌으로 내려왔다. 소월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할멈은 더 말하지 않았지만 길은 이미 열렸다. 둘은 밤이 깊기를 기다렸다. 닭도 울지 않고 사랑채의 속삭임도 끊긴 뒤에야 소월은 아궁이 앞에 엎드렸다. 막내 할멈은 낡은 부직갱이로 밑돌 가장자리를 조심스레 긁었다. 돌은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는 듯 했지만 오래된 흙을 떼어내자 아주 조금 흔들렸다. 소월은 양손으로 돌을 밀었다. 손톱 밑에 흙이 파고들고 손바닥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돌 아래에서 찬바람 같은 빈틈이 드러났다. 그 틈 안에는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보자기가 있었다. 보자기는 세월에 눌려 납작해졌고 끈은 거의 사가 있었다. 소월은 숨을 죽인 채 그것을 꺼냈다. 막내 할멈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밤에 내가 이것을 묻었다. 아씨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었다. 소월은 보자기를 펼치지 못하고 한참 바라보기만 했다. 그 작은 물건이 새해 동안 그녀가 지킨 아이의 길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겁게 뛰었다. 보자기 안에는 작은 옥단추와 천조각, 그리고 오래된 붉은 실 한 가닥이 들어 있었다. 천조각에는 서툴지 않은 손길로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다. 먹은 흐렸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다. 소월은 글을 많이 알지 못했으나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다. 그중 하나가 도윤의 비단 조각의 남은 수와 이어지는 듯했다. 막내 할멈은 천조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씨가 아이를 살려달라 했고 나는 겁이 많아 아이를 놓쳤다. 소월은 할멈을 바라보았다. 할멈의 주름진 얼굴에는 오래 묵은 죄책감이 물처럼 고여 있었다. 그럼 도윤은 그 아씨의 아이입니까? 소월이 묻자 할멈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아씨는 피가 귀한 집안에서 왔고 큰 댁은 그 피로 권세를 얻으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몫이 달라질까 두려워한 이들이 있었다.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소월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부엌 밖에서 작은 인기척이 났다. 소월은 보자기를 품에 넣고 몸을 낮췄다. 문틈 사이로 윤서방의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는 멈춰 서서 부엌 안을 엿보려는 듯 했다. 막내 할멈은 곧장 빈재 바구니를 들어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덜컹 소리가 나자 윤서방이 문을 열었다. 할멈은 허리를 펴지도 않고 말했다. 늙은 몸이 새벽재를 치우려다 그만 실수했습니다. 윤서방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부엌을 훑었다. 소월은 아궁이 뒤 그늘에 몸을 숨기고 숨을 참았다. 윤서방은 밑돌 쪽을 바라보았다. 흙이 조금 헤쳐진 흔적이 있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지만 막내 할멈이 재바구니를 들고 일부러 길을 막았다. 새벽 제사 뒤 제라 냄새가 고약합니다. 양반께 묻으면 안 되지요. 윤서방은 불쾌한 얼굴로 물러섰다. 늙은이가 쓸데없이 부엌을 지키는군.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의심은 두고 간 것이 분명했다. 그가 사라진 뒤 소월과 막내 할멈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았다. 윤서방이 밑돌의 흔적을 눈치챘다면 곧 부엌을 뒤질 것이었다. 소월은 보자기와 비단 조각을 함께 싸서 자신의 낡은 저고리 안쪽에 꿰매 넣었다. 바늘이 손끝을 찔러 피가 조금 났지만 그녀는 아픈 줄도 몰랐다. 막내 할멈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다. 내일은 네가 말해야 한다. 나는 늙어 목소리가 짧다. 다음 날 아침 큰 댁에는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제사 자리에서 생긴 소문이 밤새 마을로 퍼졌기 때문이다. 우물가 안악들, 장터, 노인들, 집안 친척들까지 대문 밖에 서서 안쪽 기척을 살폈다. 윤서방은 급히 사람들을 물리치려 했지만 이미 훈장과 원로들이 다시 찾아와 있었다. 그들은 족보를 다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한씨 부인은 방에서 나오지 않으려 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안채까지 밀려들었다. 소월은 도윤의 손을 씻기고 깨끗한 헝겊으로 얼굴을 닦아주었다. 도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지는 못했지만 소월의 눈빛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은 느끼는 듯했다. 그는 비단 조각을 찾으려 손을 움직였다. 소월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네가 숨지 않아도 되는 날일지 모른다. 무서워도 내 손을 놓지 마라. 도윤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짓은 어린 새의 날갯짓처럼 여렸지만 분명했다. 소월은 부엌문 앞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다. 높은 대청 펼쳐진 족보, 굳은 얼굴의 한씨 부인, 불안하게 웃는 윤서방,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한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죄를 치우는 작은 계집종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죄를 치우는 손이기에 누구보다 오래 그 밑에 불씨를 보아왔다. 소월은 품속의 보자기를 한번 눌러 확인하고 도윤의 손을 잡은 채 마당으로 걸어 나갔다. 소월이 도윤의 손을 잡고 마당 가운데로 걸어 나가자 사람들의 눈길이 다시 한 곳으로 모였다. 어제는 뜻밖의 나타난 아이가 소란의 씨앗이었다면 오늘은 아이를 데리고 선작은 계집종의 걸음이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을 여는 열쇠처럼 보였다. 소월은 여전히 누추한 저고리를 입고 있었고 손등에는 재를 만진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고요가 앉아 있었다. 도윤은 한 손으로 소월의 옷자락을 잡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마당 한복판에는 다시 족보가 펼쳐져 있었다. 윤서방은 어제보다 더 점잖은 얼굴을 하려 애썼지만 입가에는 잔뜩 굳은 기운이 남아 있었다. 한씨 부인은 안채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대청 끝에 앉았다. 얼굴은 단정했으나 눈 밑에는 밤새 잠들지 못한 그림자가 묻어 있었다. 훈장과 마을 원로들은 어제와 달리 자리를 흩지 않고 가까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누가 먼저 말하는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얼굴로 거짓을 버티는지 보고 있는 듯했다. 윤서방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일부러 낮고 무거운 목소리를 내며 말했다. 어제는 제사날이라 소란을 더 키우지 않았으나 오늘은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큰 댁에는 버려진 아이를 숨기고 기른 종이 있고 그 아이를 핑계 삼아 집안 이름을 어지럽히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을 어른들 앞이니만큼 헛된 마음이 아니라면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그의 말은 겉으로는 공정한 듯 했지만 속에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칼날 같은 것이 숨어 있었다. 소월은 바로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도윤을 자기 앞에 세우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도윤은 많은 사람 앞에서 겁먹은 눈을 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다. 소월은 잠시 아이를 보다가 마당 끝 장독대와 부엌문 우물가 쪽을 천천히 훑었다. 자신이 3년 동안 걸어다닌 자리들이 오늘은 모두 증인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들어 말했다. 저는 남의 것을 빼앗으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을 제자리로 돌리려 나온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의 숨이 낮게 흔들렸다. 소월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다. 낡고 빛바랜 보자기는 오래된 곡식 자루처럼 수수했지만 묶인 끈에는 세월을 견딘 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한씨 부인의 눈이 그것을 보는 순간 살짝 흔들렸다. 윤서방은 눈썹을 찌푸리며 한 걸음 다가왔다. 그게 무엇이냐? 하찮은 보자기 하나로 큰 댁의 이름을 논할 셈인가?
소월은 대답 대신 보자기를 두 손 위에 올려 훈장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다. 훈장은 서둘러 손대지 않았다. 그는 먼저 소월을 보고 그 다음 막내 할멈을 보았다. 막내 할멈은 부엌문 곁에 서서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제야 훈장은 보자기를 풀었다. 안에는 작은 옥 단추 하나와 붉은 실 한 가닥, 그리고 오래된 천조각이 들어 있었다. 천조각은 해져 있었지만 먹글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훈장은 그것을 두 손으로 펴고 가까이 눈을 들이댔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더 크게 일었다. 윤서방은 재빨리 말했다. 누구든 꾸며낼 수 있는 물건입니다. 오래된 단추 하나, 천조각 하나쯤이야. 장롱 바닥에서도 나올 수 있지요. 그러자 막내 할멈이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한 걸음 나왔다. 그녀의 허리는 굽었으나 목소리는 놀랍도록 또렷했다. 그 보자기는 내가 묻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할멈에게 쏠렸다. 할멈은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다. 예전 아씨가 마지막 밤에 내 손에 쥐어준 것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며 떨던 손의 온기까지 나는 아직 기억합니다. 그 말은 마당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었다. 한씨 부인은 얼굴을 돌렸고 윤서방은 급히 웃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훈장은 천조각의 글씨를 한자 한자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글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날짜와 아이의 태어난 때,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 일부가 담겨 있었다. 흐린 먹으로 적힌 이름 끝부분은 도윤이 지닌 비단 조각의 남은 수와 이어지는 듯 보였다. 훈장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이 글씨는 병약했던 옛 아씨의 손으로 보입니다. 마을 원로 하나가 앞으로 몸을 숙였다. 예전 아씨라면 큰 댁으로 들어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떴다고 전해진 그분을 말하는 것이오. 막내 할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세상을 뜬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그 짧은 말에 여기저기서 숨들이키는 소리가 났다. 소월은 도윤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아이는 무슨 뜻인지 다 모르면서도 소월의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을 느끼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소월은 그제야 도윤이 지녔던 낡은 비단 조각도 꺼내 보였다. 훈장은 그것을 받아 보자기 안에 천조각 옆에 나란히 놓았다. 비단 가장자리에 수와 천조각에 남은 실자국이 마치 끊어진 노래의 앞뒤 소절처럼 서로 맞아 들어갔다. 막내 할멈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씨는 혼례 전에 친정에서 가져온 붉은 안감옷이 있었고 거기 달린 옥단추 하나가 떨어졌다 하여 내가 꿰맨 적이 있습니다. 그 무늬를 내가 압니다. 그녀의 눈에는 늙은 눈물빛이 번졌다. 한씨 부인은 더는 침묵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늙은 하인의 말 몇 마디와 낡은 천조각으로 무슨 허튼 짓을 하는 것이냐. 아픈 사람이 떠난 일은 집안 어른들이 모두 알고 끝낸 일이다. 이제 와서 무슨 아이 하나를 내세워 권세를 흔들겠다는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높았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소월은 부인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권세를 흔들 줄 모릅니다. 다만 버려진 아이가 왜 버려졌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때 대문 가까이 서 있던 늙은 여종 하나가 조심스레 앞으로 나왔다. 어제 눈빛이 흔들리던 바로 그 여종이었다. 그녀는 손을 모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전 아씨가 아이를 낳았던 밤, 안채 깊은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아이 울음은 파섰고 부인은 아씨가 아이와 함께 오래 버티지 못했다 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피 묻은 보자기를 우물가에서 빨라는 명을 받았으나 보자기 속 아이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술렁였다. 윤서방은 급히 손을 내저었다. 늙은 여종이 기억을 잘못하는 것이오. 밤일이 어두우면 그림자도 아이처럼 보이는 법이지. 그러나 그 말은 사람들의 의심을 거두기는커녕 더 짙게 만들었다. 훈장은 족보를 다시 앞으로 끌어당겼다. 그는 먹색이 유난히 짙은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지워지고 다시 적힌 자리가 있어. 원래 있던 이름이 사라진 뒤 다른 줄기가 들어앉은 듯하오. 이 집 족보는 누가 언제 다시 손을 댔소. 모두의 시선이 윤서방에게로 돌아갔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애써 웃음을 지었다. 집안의 허락을 받고 바로 잡았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마을 원로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이가 지팡이를 세우며 입을 열었다. 허락받은 바로 잡음이라면 왜 먹빛이 이리 다르고 왜 아이 하나 나타났다고 그리 안절부절하오. 고든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덜 흔들리지만 속이 빈 나무는 작은 손에도 울리는 법이요. 윤서방의 얼굴은 점점 잿빛이 되었다. 소월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여전히 낮은 자리의 아이였지만 오늘은 숨지 않았다. 저는 3년 전 늦가을 밤 뒤뜰 집더미 아래서 이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아이는 찬 기운에 떨고 있었고 곁에는 이 비단 조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버려진 아이인 줄 알았으나 얼굴빛과 귀 밑에 붉은 점, 그리고 이 천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겼습니다.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은 꾸밈이 없어 더 또렷했다. 막내 할멈이 소월의 말을 이었다. 나는 겁이 많아 아이를 바로 지켜내지 못했다. 예전 아씨는 아이가 태어나던 밤 누군가 이 아이를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고 내게 보자기를 건넸다. 하지만 안채는 나 하나로 막기 어려웠고 새벽이 되기 전 아이는 이미 사라졌다. 나는 보자기만 지키고 부엌 밑돌 아래 묻었다. 3년 전 소월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나는 얼굴을 보자마자 알았다. 잃어버린 피가 돌아온 것이었다. 한씨 부인은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비틀거렸다. 그러나 곧 허리를 세우고 날카롭게 말했다. 늙은이의 후회가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설령 그 아씨의 아이라 하여도 그 아이가 살아남았다면 왜 이제야 돌아왔느냐. 누가 어디서 키우다 권세가 아까워 데려온 것인지 어찌 아느냐. 소월은 그 말에 도윤의 손을 살며시 들어보였다. 작은 손 안에는 습관처럼 쥐었다. 편 비단 조각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훈장은 한참 침묵하다가 도윤 앞에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는 아이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귓불 아래의 붉은 점, 눈매 끝에 맑은 선 낯설면서도 낯익은 기운을 조용히 읽어내는 표정이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나는 예전 아씨의 친정을 두어 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어른들의 얼굴과 아이들의 이마를 본 적이 있어. 이 아이에게는 그 피가 남아 있습니다. 천과 글과 단추와 증언도 모두 한쪽을 가리킵니다. 그 말은 마침내 마당의 저울을 기울게 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고 노골적으로 윤서방과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다. 어떤 안악은 입을 막고 고개를 저었고 어떤 노인은 혀를 찼다. 대문 밖까지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에도 웅성거림이 퍼졌다. 버린 아이가 진짜 핏줄이었다니. 족보를 고쳐 권세를 삼키려 했던 계로군. 높은 담 안에서만 돌던 일이 이제는 마을 전체의 일이 되어버렸다. 거짓은 담을 넘으면 더 오래 숨지 못하는 법이었다. 윤서방은 더는 버티지 못하겠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집안일은 집안에서 정하는 법이요. 훈장 어른도 본 것이 아닌 짐작으로 그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다. 마을 원로 하나가 지팡이로 땅을 세게 짚으며 말했다. 짐작이 아니다. 지은 이름과 묻힌 보자기와 살아 돌아온 아이가 있지 않은가. 집안일이라 하여 옳지 않은 일을 덮어둘 수는 없다. 큰댁인 것은 기와가 높아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데에 있네. 윤서방의 입술이 굳게 다물렸다. 한씨 부인은 끝내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손으로 마루를 짚고 한참 숨을 골랐다. 누구도 먼저 다가가지 않았다. 그녀는 소월과 도윤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아주 낮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아씨가 아이를 낳으면 집안의 몫이 바뀔까 두려웠다. 내 아들이 밀려날까 두려웠고 내가 쥐고 있던 것이 미끄러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이가 사라지면 모두 조용해질 줄 알았다. 그 고백은 비단처럼 곱지 않았고 재처럼 거칠게 마당에 흩어졌다. 사람들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떤 이는 분노했고 어떤 이는 안쓰러워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 말이 다시 거짓이라고 하지는 못했다. 소월은 한씨 부인을 보며 기뻐하지 않았다. 오래된 두려움이 사람을 얼마나 삐뚤게 만들 수 있는지 그녀는 부엌에서 수없이 보아왔다. 다만 도윤을 향한 손을 놓지 않을 뿐이었다. 아이는 여전히 무슨 말인지 다 알지 못했지만 이제 마당의 시선이 어제보다 덜 차갑다는 것은 느끼는 듯했다. 훈장은 조용히 결론을 내렸다. 오늘부터 이 아이의 이름은 더는 숨겨진 이름이 아니오. 큰댁 족보는 마땅히 다시 살펴야 하고 억지로 덧쓴 줄은 거두어야 하오. 윤서방은 족보에 손댄 일을 더는 맡지 마시오. 한씨 부인은 집안 어른들과 따로 상의하여 이 아이가 마땅히 받을 자리를 돌려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을 하나의 매듭으로 묶는 힘이 있었다. 마당은 드디어 한쪽으로 기울어 조용해졌다. 윤서방은 마지막으로 항변하려 했으나 더는 들어줄 얼굴이 남아있지 않았다. 친척들조차 눈을 피했고 하인들마저 그를 보지 않았다. 그는 족보를 급히 덮으려다 손끝을 떨었고 결국 아무 말 없이 뒤로 물러섰다. 마치 마당에서 밀려난 그림자처럼 사랑채 쪽으로 걸어갔다. 그 걸음에는 어제의 번들거림이 없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손을 뻗던 사람도 거짓이 벗겨지면 결국 자기 발소리조차 가볍게 숨기지 못하는 법이었다. 소동이 한참 이어진 뒤 훈장은 사람들에게 제사상 앞에 음식을 그대로 치우지 말고 나누어 먹게 하라고 했다. 찬바람에 오래 선 마음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식혀주는 법입니다. 그 말에 부엌 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종들은 다시 그릇을 나르고 부엌 안악들은 아궁이에 불을 보챘다. 조금 전까지 무겁던 마당에는 뜨거운 국 냄새와 갓 지은 밥 냄새가 번지기 시작했다. 삶은 늘 소란 끝에 다시 밥 짓는 소리로 돌아왔다. 소월은 잠시 도윤을 안고 부엌문 앞에 섰다. 막내 할멈이 그녀에게 다가와 굽은 손으로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쓸어 주었다. 이제는 숨어서 먹이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짧은 말에 소월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금세 눈물을 닦고 도윤을 따뜻한 아궁이 곁에 앉혔다. 도윤은 처음으로 마당을 오래 바라보며 겁먹지 않았다. 그는 솥에서 김이 오르는 것을 보다가 소월을 올려다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헛간이 아닌 밝은 낮에서 피어난 첫 웃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국을 한 그릇씩 받아들고도 쉬이 흩어지지 않았다. 모두가 방금 본 일을 자기식으로 곱씹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소월의 눈이 참 무섭고도 귀하다 했고 어떤 이는 쟤만 치우던 아이가 결국 집안을 살렸다 했다. 그러나 소월은 그런 말을 들을 겨를이 없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따뜻한 죽을 후후 불어먹이며 너무 빨리 먹지 않게 숟가락을 작게 떴다. 아이의 작은 입가에 묻은 죽을 닦아주는 손길이 오히려 마당의 소란을 가장 조용히 마무리하고 있었다. 한씨 부인은 그날 더 말하지 않고 안채로 들어갔다. 그녀가 어떤 벌을 받을지 어떤 자리를 잃게 될지는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는 분명했다. 더는 예전처럼 모든 하인을 내려다보며 집안을 제 뜻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막내 할멈은 안채로 들어가는 부인의 뒷모습을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미움보다도 긴 세월에 대한 피로가 더 많이 실려 있었다. 오래 감춘 거짓은 감춘 사람까지 늙게 만드는 모양이었다. 해가 기울 무렵 마당은 마침내 본래의 집 마당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대문 밖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가고 장독대 너머에는
저녁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부엌에서는 남은 나물과 따뜻한 국을 다시 나누었고 사랑채 마루에는 훈장과 원로들이 조용히 앉아 내일 다시 족보를 고쳐볼 일을 의논했다. 소월은 아궁이 앞에서 마지막 불길을 다독이며 도윤 곁을 지켰다. 이제 큰 비는 지나갔고 지붕 끝에 남은 물방울만 천천히 떨어지는 듯한 저녁이었다. 도윤은 배가 부른지 소월의 무릎에 기대어 눈을 비볐다. 낮 동안 많은 얼굴과 목소리를 본 탓인지 금세 졸린 표정이 되었다. 소월은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불씨를 눌렀다. 마당에서 들리던 소리는 이제 그릇 부딪는 소리, 물 길어 붓는 소리, 누군가 낮게 웃는 소리뿐이었다. 집안은 아직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더는 거짓을 지키기 위해 숨죽일 필요는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부엌의 공기는 어제보다 훨씬 따뜻했다. 막내 할멈은 돌아서기 전 소월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집은 큰 사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꺼진 불빛도 살피는 사람이 지키는 거란다. 소월은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오늘 하루의 끝이자 내일의 문턱 같았다. 그녀는 도윤을 품에 안고 헛간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아이를 숨겨 키운 그 좁고 어두운 곳은 이제 더는 아이의 자리가 아니었다. 마치 겨울 내내 얼어있던 우물이 봄물로 바뀌는 순간처럼 집안의 숨이 조금 달라지고 있었다. 밤이 내려오자 소월은 도윤을 안고 부엌 옆 따뜻한 자리로 자리를 옮겼다. 예전 같으면 헛간 집더미 뒤에 눕혔을 아이였으나 오늘은 아궁이 온기가 남아있는 곳에 작은 이부자리를 펼칠 수 있었다. 도윤은 눈을 반쯤 감은 채도 소월의 손을 놓지 않았다. 소월은 그 손을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바깥에서는 늦은 바람이 대청 끝을 스치고 멀리 우물 두레박이 살짝 부딪는 소리가 났다. 집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자 큰 댁의 지붕 위에는 얇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어제 마당을 흔들던 말소리는 사라지고 대신 다구는 소리와 장독 뚜껑에 맺힌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다. 소월은 평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났지만 발걸음은 전날과 달랐다. 더는 헛간 쪽으로 몰래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 도윤은 부엌 옆 따뜻한 방 한쪽에서 작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다. 소월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도윤의 자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숨은 고르고 부드러웠다. 지난 3년 동안 헛간의 찬집 위에서 자던 아이가 이제는 사람들 눈을 피해 웅크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쟤를 긁어내다 말고 잠시 손을 멈추었다. 손바닥에는 오래된 굳은 살과 전날 밑돌을 들어 올리며 생긴 작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 손이 아이를 살렸다고 생각하자 마음이 조용히 떨렸다. 막내 할멈은 해가 뜨기 전 부엌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말없이 무쇠소 뚜껑을 열어보고 불길을 살핀 뒤 소월 곁에 앉았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던 할멈은 도윤이 누운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따뜻한 자리는 누가 빼앗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래 견딘 사람이 되찾는 것이다. 소월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할멈의 목소리는 늙었지만 그 속에는 긴 밤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진 부드러운 힘이 있었다. 아침밥이 지어질 무렵 마을 원로들과 훈장이 다시 큰 댁으로 찾아왔다. 그들은 전날처럼 소란을 만들지 않고 조용히 사랑채에 앉았다. 족보는 다시 펼쳐졌고 먹과 붓도 새로 놓였다. 윤서방이 덧쓴 줄은 천천히 살펴 지워야 했고 사라진 아씨의 이름과 도윤의 자리를 되찾는 일은 가볍게 해치울 수 없었다. 훈장은 오래된 종이를 손바닥으로 누르며 말했다. 잘못 적은 이름은 바로잡아도 잊힌 세월은 사람 마음으로 갚아야 하오. 한씨 부인은 그날 모습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안채 깊은 방에서 문을 닫고 앉아 있다는 말만 전해졌다. 누구도 그녀를 큰 소리로 비난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하인들은 더는 그녀의 발소리만 듣고 숨을 죽이지 않았고
친척들도 함부로 지시하지 못했다. 권세란 큰 목소리로 세워지는 듯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면 마른 갈대처럼 쉽게 꺾이는 것이었다. 큰댁은 그 조용한 변화를 아침 햇살 속에서 맞이하고 있었다. 도유는 늦은 아침에 눈을 떴다. 아이는 처음 보는 방의 천장과 따뜻한 이불에 잠시 어리둥절해했다. 소월이 가까이 가자 도유는 곧 손을 뻗었다. 소월은 그 손을 잡으며 웃었다. 이제 일어나도 된다. 숨어 있지 않아도 돼. 도유는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소월의 얼굴이 어제보다 부드러워진 것을 보고 따라 웃었다. 아이가 웃자 부엌문 밖에서 그 소리를 들은 여종들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날 점심에는 큰댁 부엌에서 오랜만에 넉넉한 밥이 지어졌다. 훈장과 원로들에게 낼 상도 있었지만 부엌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국이 고르게 돌아갔다. 소월은 도윤의 작은 그릇에 죽과 무른 나물을 담았다. 예전 같으면 자기 밥에서 몰래 덜어내어 식기 전에 숨겨야 했던 음식이었다. 이제는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아이 앞에 놓을 수 있었다. 도윤은 숟가락을 두 손으로 잡고 한 입씩 천천히 먹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소월의 마음은 배부른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대문 밖을 지나가며 큰댁 쪽을 흘끗거렸다. 어제의 일이 이미 우물가와 장터에 퍼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군거림은 전처럼 날카롭지만은 않았다. 어떤 이는 재치우던 아이가 집안 눈을 뜨게 했다더라 하고 말했고, 어떤 이는 버려진 아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숨겨진 아이였다지 하고 낮게 답했다. 이야기에는 놀라움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도 섞여 있었다. 사람들은 권세가 무너진 일보다 살아남은 아이가 제 이름을 찾은 일을 더 오래 이야기했다. 며칠이 지나자 큰댁의 일상은 다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장독대에는 겨울장을 살피는 손길이 오갔고 우물가에는 아침마다 물동이를 든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나 예전과 아주 같지는 않았다. 소월이 부엌을 지나가면 누군가는 슬쩍 길을 비켜주었고 밥을 나눌 때도 그녀의 그릇은 더 이상 가장 마지막에 놓이지 않았다. 소월은 그런 대접이 어색해 늘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불씨처럼 따뜻한 것이 천천히 피어났다. 도유는 낮이면 부엌 앞마당에서 햇볕을 쬐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어도 소월 뒤에 숨었지만 날이 갈수록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막내 할멈은 지프로 작은 공을 만들어 주었고 늙은 여종은 남은 헝겊으로 조그마한 주머니를 꿰매 주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낡은 비단 조각이 들어갔다. 도유는 그것을 목에 걸고 다녔다. 더는 불안하게 움켜쥐지 않아도 되었지만 아이는 여전히 그것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다. 훈장은 사흘 뒤 다시 소월을 불렀다. 사랑채 마루 끝에 선 소월은 여전히 자신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들어온 듯 조심스러웠다. 훈장은 그녀를 꾸짖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놓았다. 네가 글을 모른다 하여도 사람을 읽는 눈은 배운 이보다 밝았다. 소월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훈장은 이어 말했다. 앞으로 도윤이 글을 배울 때 너도 곁에서 함께 들어라. 죄를 치우던 눈이 이제 글자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소월은 그 말을 듣고 놀라 훈장을 바라보았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그녀에게 먼 산의 눈처럼 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훈장의 눈은 농담이 아니었다. 막내 할멈도 부엌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소월은 손끝을 모으고 더듬듯 대답했다. 제가 배워도 되겠습니까?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불씨를 알아본 아이가 글씨를 알아보지 못할 까닭은 없다. 그날부터 소월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조용한 길이 열렸다. 한씨 부인은 결국 집안 어른들 앞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그녀는 안채의 모든 일을 예전처럼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게 되었고 도윤에게도 함부로 말을 걸 수 없었다. 어느 흐린 오후 부인은 부엌 앞까지 내려왔다가 소월과 도윤을 보고 멈추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의 차가운 기세가 많이 사라져 있었다. 한참 침묵하던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죽지는 않게 하여라. 소월은 길게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그날 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대답이었다. 윤서방은 며칠 뒤 큰 댁을 떠났다. 그는 떠나는 날에도 끝까지 고개를 높이 들려 했지만 아무도 그의 짐을 오래 붙들어 주지 않았다. 대문 앞에서 그는 한 번 뒤돌아보았으나 마당은 이미 그를 향해 열려 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오래 묻지 않았다. 거짓으로 얻으려던 자리는 주인을 잃으면 바람보다도 가볍게 흩어진다. 소월은 대문 쪽을 보다가 곧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솥에 불을 살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떠난 사람보다 남은 아이의 밥이었다. 겨울이 깊어지자 마을에는 눈이 자주 내렸다. 큰댁 지붕과 담장 위에도 흰 눈이 쌓였고 우물가 두레박줄은 아침마다 딱딱하게 얼었다. 소월은 도윤에게 두툼한 조끼를 입히고 작은 손이 트지 않게 따뜻한 물로 씻겨 주었다. 도윤은 눈을 보면 헛간 문틈으로 바라보던 옛날이 떠오르는지 한동안 조용해졌다. 소월은 그런 아이 곁에 앉아 말했다. 저 눈은 이제 너를 숨기러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발자국을 남기러 오는 거야. 도윤은 그 말을 듣고 눈 위에 조심스레 한 발을 찍었다. 마을 아이들도 조금씩 도윤에게 다가왔다. 처음에는 큰댁 아이를 어려워해 담장 밖에서만 바라보았지만 도윤이 집공을 굴리며 웃자 하나둘 가까이 왔다. 소월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도윤은 아직 말이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눈을 뭉치고 작은 새 발자국을 따라가며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숨죽인 웃음이 아니었다. 마당을 건너 장독대까지 퍼지는 소리였다. 소월은 그 소리를 들으며 아궁이에 장작을 하나 더 넣었다. 봄이 올 무렵 큰댁 족보는 다시 정리되었다. 사라졌던 아씨의 이름은 제자리를 찾았고 도윤의 이름도 조심스레 적혔다. 훈장은 붓끝을 오래 다듬고 천천히 글자를 내려놓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보았다. 글자 하나가 종이에 앉는 일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안에는 3년의 추위와 한 아이의 목숨, 한 계집종의 용기가 함께 담겨 있었다. 소월은 멀찍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가슴속에서 뭔가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에는 큰댁에서 작은 밥자리가 마련되었다.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고 마당에 낮은 상 몇 개를 놓고 따뜻한 국과 나물갓 지은 밥을 나누는 자리였다. 마을 원로들과 부엌 사람들, 오래 일한 하인들까지 함께 앉았다. 예전 같으면 소월은 부엌 안쪽에서 남은 그릇을 닦고 있었겠지만 그날은 막내 할멈이 그녀의 등을 밀었다. 앉아라. 오늘 밥은 네가 지킨 밥이다. 소월은 망설이다가 도윤 곁에 조용히 앉았다. 도윤은 작은 손으로 밥그릇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아직 낯설어 했지만 소월이 곁에 있자 안심한 듯 했다. 훈장이 아이에게 물었다. 이름을 말할 수 있겠느냐? 도윤은 잠시 소월을 보고 작게 숨을 들이마신 뒤 대답했다. 도윤입니다. 그 짧은 말에 마당이 환해진 듯 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가를 닦았다. 이름이란 원래 그리 긴 말이 아니지만 제자리에서 불릴 때 가장 큰 소리가 나는 법이었다. 밥자리가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돌아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맑게 떠 있었고 산 아래에서는 찬바람 대신 젖은 흙냄새가 올라왔다. 봄이 가까워지는 냄새였다. 소월은 남은 그릇을 정리하려 했지만 다른 여종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 오늘은 네가 쉬어라. 그 말이 어색해서 소월은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그녀는 도윤의 작은 주머니 끈을 고쳐 메어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사람의 자리는 때로 말없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었다. 막내 할멈은 그날 밤 부엌문 앞에 앉아 오래도록 달을 바라보았다. 소월이 곁에 앉아 할멈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오래 살며 많은 밥을 지었지만 오늘 밥 냄새가 제일 편하구나. 소월은 할멈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굽은 손에는 세월의 마디가 굵게 남아 있었다. 그 손도 오래전 아씨의 보자기를 묻었고 도윤을 다시 알아보았으며 소월이 진실 앞에 설 수 있게 등을 밀어준 손이었다. 소월은 그 손에 고마움을 말없이 전했다. 시간은 다시 부드럽게 흘렀다. 도윤은 훈장에게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소월도 문지방 가까이에 앉아 귀로 글자를 익혔다. 처음에는 선 하나와 점 하나도 낯설었지만 그녀는 사람 얼굴을 보듯 글자의 모양을 천천히 보았다. 훈장은 가끔 웃으며 말했다. 너는 글자도 눈빛처럼 읽으려 하는구나. 소월은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다. 재 속 불씨를 알아보던 눈이 이제 종이 위의 작은 길도 따라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느 날 도윤은 소월에게 물었다. 나는 이제 버려진 아이가 아니지요. 소월은 순간 마음이 먹먹해져 대답이 늦었다. 아이는 그 말을 가볍게 물었지만 그 안에는 어린 세월의 추위가 들어 있었다. 소월은 도윤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말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야. 길을 잃었다가 돌아온 아이야.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아주 잘 견딘 아이야. 도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하더니 비단 주머니를 만지며 작게 웃었다. 그의 여름 큰댁 마당에는 감나무 잎이 무성하게 자랐다. 헛간은 더 이상 도윤이 숨어 지내는 곳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깨진 항아리 대신 말린 약초와 집공이 놓였고 아이들이 비 오는 날 잠시 들어와 쉬는 장소가 되었다. 소월은 가끔 그 문 앞에 서서 지난 날을 떠올렸다. 찬 집더미, 작은 숨소리, 떨리는 비단. 조각 몰래 데운 죽이 눈앞을 스쳤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날카로운 가시가 아니라 지나온 길을 알려주는 낮은 돌무더기처럼 느껴졌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을 때 큰 댁에서는 조용한 제사가 열렸다. 이번 제사에는 누구도 숨은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도윤은 깨끗한 옷을 입고 소월 곁에 섰고 사라졌던 아씨의 이름도 제사상 앞에서 낮게 불렸다. 한씨 부인은 멀찍이 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죄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날만큼은 더 이상 거짓말을 얹지 않았다. 훈장은 제사가 끝난 뒤 말했다. 이제 이 집은 잊은 이름을 밥상에 다시 앉혔소. 저녁이 되자 부엌에서는 다시 따뜻한 밥 냄새가 피어올랐다. 소월은 도윤에게 국을 떠주고 막내 할멈에게 물은 밥을 덜어주었다. 도윤은 비단 주머니를 벗어 소월 앞에 놓았다. 이제 이것은 무섭지 않아요. 아이가 말했다. 소월은 그 주머니를 조심히 쓰다듬었다. 그래도 간직하자. 이것은 네가 울던 증거가 아니라 살아남은 증거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부엌 안에는 아궁이 불빛이 났고 붉게 흔들렸다. 밤이 깊어 모두가 잠자리에 들 무렵 소월은 마지막으로 아궁이에 불을 낮추었다. 예전처럼 재를 덮었지만 이제 그 손길은 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밤새 따뜻함을 지키는 손길이었다. 도윤은 이불 속에서 졸린 눈으로 소월을 바라보았다. 소월 누이 내일도 글 배워요. 소월은 웃으며 이불 끝을 덮어주었다. 그래, 내일도 배우고 밥도 먹고 마당에서 걸어 다니자.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안심한 듯 눈을 감았다. 소월은 잠든 도윤 옆에 잠시 앉아 있었다. 바깥에는 벌레 소리가 작게 들렸고 우물가에서는 바람이 두레박줄을 살짝 흔들었다. 큰댁은 이제 완전히 새 집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가장 낮은 부엌에서부터 따뜻한 숨이 올라오고 있었다. 소월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재가 묻고 흠집 난 손이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아이를 안았고 밑돌을 열었고 거짓을 걷어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 마지막 불씨가 재 아래에서 붉게 숨을 쉬었다. 소월은 도윤의 머리맡에 앉아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아무도 너를 버려진 아이라 부르지 못한다. 그러니 편히 자거라. 그 말은 도윤에게도
오래전 사라진 아씨에게도 3년 동안 헛간 밤을 견딘 자기 자신에게도 들려주는 말 같았다. 창밖의 달빛은 장독대와 우물과 부엌문을 고르게 비추었다. 마을은 조용히 잠들었고 큰 댁의 오래된 거짓도 마침내 깊은 밤속으로 힘을 잃고 사라졌다.